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뉴스, 평범하지 않은 시각으로 선입견 버리고 깊고 넓게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이끌어갑니다. 이슈팀장 김한 한겨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조팀장 손정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은 사건 번호 0525, 사건명은 히데타록스 신창원입니다. 자, 신창원 먼저 사건 개요 부탁드립니다. 이슈팀장.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 한동안 잊혀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무기수 신분입니다. 네. 무기수 신창원 씨가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21일이었죠.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 교도소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기억하면 이제 연식이 나오는 건데, 네. 굉장히 이제 그 전설적인 이제 탈주범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측은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중환자실에 교도관을 다수 배치하고, 신창원 씨를 침대에 손발을 묶어놓고 병실 안에서 그리고 또 바깥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지금은 몸을 회복해서 교도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21일 저녁 8시쯤에 이제 대전교도소에 있는 자신의 감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당직을 서고 있던 교도관이 해당 사실을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다가 회복 후 지금 교도소로 다시 돌아간 상황입니다. 네. 90년대 후반에 네. 탈옥했어요. 그렇죠. 탈옥했는데 못 잡아. 네. 그리고 신춘기몰하게 어디 나타납니다. 흔적을 또 남겨요. 네, 당시에 총경급 이상의 옷을 벗은 것만 10명이 넘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창원이 어느 지역에 왔다 갔다 이러면 그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이 우수수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유명을 했고, 이게 이제 97년도에 부산교도소에 있었는데, 교도소 깜방 저희 창문을 뜯고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같아요. 작업을 하다가 쇠톱을 하나 주웠다고 해요. 네. 그 쇠톱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창틀을 잘라서. 근데 이제 부산교도소가 굉장히 이제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인데, 딱 1시간 한 20여 분 만에 교도소 담장을 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날렵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과 누구하고 대치하지 않습니까? 주먹이 빨라요. 일단 때리고 가요. 권총을 뽑아 드는 사이에 그때 발로 차고. 그래서 경찰이랑 5차례 정도 직접적으로 이제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얼굴 많이 맞았어요. 경찰들이. 도주를 했고. 근데 이때 6개 지역의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역량을 총투혈했는데, 잡힐 때 굉장히 모양새가 경찰이 우스워진 게, 이게 이제 가스레인지를 점검하는 점검원이 어느 집에 가보니까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여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저거 신창원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눈이 좋으셔서. 놀라운 건 이 가스레인지 이제 수리기사가 그래서 우편물도 확인하고 주변에 이제 이 사람을 검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와 조력을 해놓고 경찰을 부릅니다. 도주로도 보고요. 이분이 경찰 지망생이었어. 그런데 맞습니다. 안 되다가 이 가스 검침원 하다가 이분 신고해가지고 잡죠. 그래서 경찰 특채됐죠. 지금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금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검거됐을 때도. 왜냐하면 알록달록 티셔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른바 범죄룩이라고 해서 최근에도 그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 씨가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옷이 뭐냐 이럴 정도로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패션 감각이 좀 특이하긴 해요. 그렇죠. 그 옷을 입으면 어디 가도 누구도 쳐다볼 텐데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탈주범이. 본인이 잡히지 않을 줄 알고 집 안에서 검거가 되다 보니까 평상시 패션인데 그 패션이 너무나 화려하고 주목을 받으니까 이 룩 해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완판남이 됐을 정도의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때 그거 생각나요. 신창원도 주목을 했지만 신창원을 도운 사람들, 특히 여성들, 이렇게 범죄자이고 도망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어떤 신변의 이어까지 각오하면서 신창원의 그녀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탈옥수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곳곳이 CCTV니까. CCTV와 또 휴대전화. 근데 그 시절 90년대는 CCTV도 거의 없거나 위치 추적이 잘 안 돼서 찾는데 정말 수사기관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체포룩이네. 예전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굉장히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잡혔는데 수갑을 뒤로 찬 채 그 위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청소년들이 그걸 또 따라하는 거예요. 감옥 죄수복도 그러더니. 그런데 신창원 룩 맞아요. 이 패션 예전에 지존파의 그 주범이 흰색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신창원 그 범죄록은 워낙에 어떤 범죄자의 시그니처가 돼서 내가 좀 뒷골목에도 힘 좀 쓰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그 티셔츠를 입으면 그쪽 계열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 미식 축구 선수는 오제이 심슨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신창원은요. 어떤 제목이었어요? 사실 신창원이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생교형 범죄자였습니다. 좀도둑이었어요. 네, 좀도둑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소년원이나 이런 보호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절도죄. 좀도둑이었어요. 네, 1982년 2월에 이제 절도죄로 소년원에 송치된 이후에 음식점 배달원들을 전전하다가 이제 또 다시 절도죄로 이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를 1년을 선고받습니다. 네. 이때 이제 개선할 마지막 계기였는데 또다시 1년 뒤에 절도죄로 체포됐고요. 이때는 이제 1년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또다시 같은 제명들로 이제 체포돼서 구속돼서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절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1988년 7월에 출소해서 89년 성북구의 도남동 골목길에서 이제 공범 4명과 함께 이제 강도로 돌변을 한 거고요. 단순 강도도 아닙니다. 사실 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파렴치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강도치사.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빼앗으려다가 집주인을 이제 살해했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피해 가족이 존재하는 범죄자들인 거죠. 이 죄를 이제 선고받고 무기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 대구교도소에 갔다가 전주, 대선, 청송까지 전전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94년에 이제 부산교도소에서 이감되어 수용 생활하던 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2011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중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심리 분석이나 내부에 관련된 신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거나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무기징역형인데 일단 강도치사죄는 사실상 그 감형이 가능해서 가석방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렇게 극단적 선택, 탈옥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은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탈옥의 기회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경찰들이 분석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신창원 아주 궁금해서 신창원 고향도 가보고요. 옆집 할머니도 가서 만나보고 신창원 어땠어요? 이렇게 했는데 동네에서도 굉장히 말을 안 듣고 다 요주의 인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늘도둑이 전형적으로 소도둑된 그리고 몸이 날렵해야 이게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날렵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주먹까지 쓰고 칼 쓰면서 이렇게 큰 범죄자가 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조혜숙님께서 신창원 룩이 동대문 시장에 쫙 깔리고 난리 났던 거 생각납니다. 최근에 이은혜 사건 이후에 피의자가 사망한 계곡에 다이빙하려고 사람들 몰렸다는 이야기 듣고 끔찍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궁금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탈주범은요. 좀 관심을 받고요.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응원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심리인데. 그렇죠. 옛날에 대도 조세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조세영도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던 중에 탈출한 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강원 사건. 사실 할러데이 사건. 이거 중요합니다. 가기 전에 대도 조세영 나오는데 이분 전형적인 그냥 점도둑이에요. 점도둑인데 이분도 약간 포장이 된 것이 마치 이제 정의의 이렇게 부잣집을 털어서 그렇죠. 가난한 나눠지는 사람을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근데 기본적으로는 점도덕의 성격을 갖고 있죠. 고관 대작
집만 털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하도 많이 털다 보니까요 고관대작집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분 이게 그냥 화려하고 잘 사는 집을 들어갔던 것 뿐이었을 그렇죠.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좀 포장이 됐고요. 나중에도 이렇게 이 절도를 끊지 못해가지고 70이 넘었는데도 계속 담을 타다가 걸렸죠. 나와서 네. 다시 검거되고 반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언론들이 이 가해자, 그러니까 범죄자들한테 서사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범죄자들이 실제 피해자가 있는 굉장히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감정이 이입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대도 조세형이 나왔을 때 이런 게 사회적으로 포장된 게 좀 과대 포장돼서요. 그래서 피해 여성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점쟁이 여성이었는데요. 조세형한테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기회를 엿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포장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피해자의 돈까지 훔치거나 속이거나 이런 행각들을 하면서 나중에 말년에는 정말 작은 돈을 훔쳐서 검거가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약간은 이제 그 대도라는 사람이 이제 대도의 대자를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중들도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형제를 집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면서 또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공권력을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도망다니고 잡히지 않으면 그걸 오히려 이제 공권력을 무력화하거나 이렇게 공격하는 걸로 쓰는 약간의 이중성이 보일 때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약간 포장하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지강호는 정말 그런데 좀 사회 메시지도 좀 묵직하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유전무죄. 네.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분도 대단했죠. 탈주를 했는데 뭐 권총을 들고 대치까지 갔었으니까 그게 언제적이에요? 1988년이면 사실은 저희가 올림픽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강력 범죄자들이 탈출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 집단적으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고 특히 이제 주목 과정에서 보통은 그냥 빈집에 숨어들거나 지인의 집에 숨어드는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뭐라고 하면 인질을 잡아서 인질극을 벌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공포스러운데 또 사연을 들어보니 또 가정에 불우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면서 영화까지 됐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탈옥 사건이 워낙 예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탈옥수가 발생을 하면 그 자체로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이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이길래 탈옥을 한 거야? 죄가 뭐야?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문법, 언론의 문법이 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문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보다는 이 사람 자체에 이제 초점이 좀 맞으면서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얘기 나눈 사건들이 하지만 뭐 한 10년에 한 번꼴 이렇게 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좀 장기간 탈옥수가 이제 하는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저질렀던 어떤 범죄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서사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고 보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방식의 범죄 보도가 굉장히 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는 탈옥 사건은 없었어요, 탈주나? 그렇죠. 가장 최근이 2012년도인데요. 이 경찰서에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서 강도상해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 탈옥한 적이 있었는데 6일 만에 검거가 됐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CCTV라든지 추적 기법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 도망가요.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신 전자발찌를 차고 도주한 사건들이 이제 좀 주목이 되기는 하죠. 네. 도망자가 별로 없어. 외국에서는 또 많은 좀 사례가 있고요. 영화도 소설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진짜 이거 영화보다 더한 탈옥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장을 하고 갱단의 두목이 이제 탈옥을 시도한 사건이 온두라스에서 있었어요. 갱단 두목들은 탈옥 종종 있습니다. 마약 조직의 갱단 두목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예를 들면 사법 체계라든지 공권력의 어떤 이제
그 수준이 선진화되지 못한 경우들에 이런 경우들이 많는데. 근데 여장을 한다고요? 네. 그 어떻게 또 여장을? 감옥에 있던 깽단 두목이 여장을 하고 탈옥을 하다가 이제 체포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그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던 깽단 두목이 대담한 탈옥을 기획을 한 겁니다. 여성 면회객이 몰래 이제 가져다준 뭐 금색 가발과 치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변장을 시도한 거고요. 그리고 간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도소 밖으로 마치 자기가 면회객이었던 것처럼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힌 겁니다. 왜 붙잡혔냐?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여성의 차림새로 위장을 했는데 좀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하의를 신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디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듣고 아 여자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런 탈옥하다 걸리면 죄목이 뭡니까? 이거 크게 처벌 받습니까? 도주죄인데요. 도주죄도 일반 도주죄가 있고 특수 도주죄가 있습니다. 특수 도주죄는 이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 해외 사례에서 뭐 숟가락으로 수개월 땅굴을 파고 왜 벽을 뚫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설물을 파괴하는 경우는 특수 도주죄가 되는데 이거는 가발 쓴 건 귀여운 도주죄네요. 네, 이건 뭐 훼손한 건 아니니까 변장을 했을 뿐이고 네. 다만 이제 도주죄를 대부분 저지르는 사람은 중형이 불가피해서 가석방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마디로 내가 그래서 착하게 잘 보여도 나갈 기미가 없을 때 이제 내가 스스로 한번 탈출하는 거고 어차피 도주죄에 형량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네. 징역형은 똑같은 거죠. 믿져야 본전인 사람들이 많이 나갑니다. 가는 거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있었는데 17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했던 탈옥범이 있었대요. 근데 네. 이 탈옥범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탈옥해가지고 17년 동안 숨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문명과의 접촉을 끊은 겁니다. 아, 전화기. 그래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산 거예요. 아, 사람들도 안 만나요? 안 만나고. 그러니까 동굴에서? 이제 감옥이 난지 동굴이 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잡혔냐? 드론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굉장히 이제 그런 동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데니까 당연히 이제 검거도 안 되는데 경찰이 첩보를 듣고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누구 이상한 애가 산대. 네, 그래서 드론을 띄웠는데 거기 있어서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IT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네.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 중국은 또 안면 인식 기술이 또 발전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걸로 잡았군요. 네. 예, 옛날에 그 40대 50대 남성들의 로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그 프로그램. 네. 자연 어쩌고. 네. 네. 거기에 어떤 분이 범죄자가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기서 적 있었죠. 잡힌 적도 있었죠. 그런데 탈옥함 일단 좀 영화적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굉장히 근원적인 것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왜 인신구속형을 택하고 있냐. 네. 그게 이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갇혀서 지내고 자기 의지대로 뭘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도망갔다. 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근원적 포인트에서 좀 감정이입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이런 영화들도 보면 사실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법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법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실수한 법은 이제 공권력으로 상징이 된다면 그거에서 내가 자기 의지로 탈옥한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 탈옥범을 다루는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아는 탈옥범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네, 흉악범들이 많죠. 흉악범들이죠. 그런데 탈옥범에 대한 그 관심 큽니다. 네. 관심이 크면 꼭 이렇게 약간 신드롬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요, 막 팬클럽도 생기고 사실 살인자나 뭐 그런 분들한테 감옥으로 편지가 많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기도 하고요. 옥중 결혼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범죄자를 따라하기도 하고 티셔츠 입고요. 옹호하기도 하는 이런 심리는 뭡니까? 예를 들면 조폭을 우리가 영화화해서 조폭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를 고용을 해서 스타들이 굉장히 멋있는 인간미와 이렇게 보스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때 뭐 한 90년대, 2000년대 그런 영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양은이파의 조양은 씨는 본인이 추종자들도 그렇죠. 많았죠. 연기를 해가지고 연기력이 뛰어나요. 제작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하니까 건달이 다 연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조폭은 남을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쓰거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는 범죄 집단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동경하고 네. 포장하는 그런 심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곡살인의 이은혜 씨도 처음에는 그렇게 잔인한 수법이 많이 널려지기
전에는 어머 무슨 범죄자가 저렇게 또 아름다워 뭐 이뻐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맞아요. 일부 뭐 팬클럽까지 생기는 일부 범죄자들도 존재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외면적인 것만 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외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이 굉장히 범죄자 같지 않다. 범죄자는 흉악하게 생길 것 같고 못생겼을 것 같고 그런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심정적으로 일부 관심이 가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팬클럽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 가기는 쉽지 않고요. 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범죄자가 미국은 또 머그샷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머그샷의 외관이 어머 잘생겼다 멋있다 그러면 모델로 채용하는 또 뭐 잡지라든가 뭐 패션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되고 막 경각심을 주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달라고 하면서 또 이면에는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폭력성인 거나 어떤 그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서 동조하는 이런 심리들이 좀 충돌할 때마다 약간 좀 재밌기도 하면서 신드롬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출에 대한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탈을 꿈꾸는 걸 나는 못하지만 타인으로 대리 만족하는 그런 뭐 심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2004년도에 동급생을 이제 흉기로 살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화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이 이제 살인범을 두고 뭐 팬픽, 그러니까 그 팬들이 쓰는 소설이죠. 네. 뭐 이런 게 이제 성행하기도 했었고 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모를 이용해서 남성들의 돈을 갈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공개가 된 겁니다. 여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고 저 정도 외모면 나도 당했겠다. 아이고. 뭐 이런 이제 옹호를 SNS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이게 이제 범죄자의 이제 어떤 외모, 이미지를 보고 그 범죄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어떤 사람으로 판단하는 어떤 경향 이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추종은 언론이 관심을 이거죠. 강력 범죄가 일어나면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를 추적하다가 1차적으로는 이 범죄의 원인을 이 가해자의 어떤 문제에서 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과정에서 이 범죄자가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이제 과잉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감정이입을 또 느끼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나라도 저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런 범죄자에 대한 어떤 신드롬적인 추종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관심이 커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큰 범죄가 생기잖아요. 그 흉악한 범죄, 유영철 사건 이런 거 나오면 꼭 이렇게 찾아와서 글로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기자 생활할 때 일본에 이렇게 투고를 하면요. 원고료가 많아요. 네. 한국에서는 원고료가 그 한 장당 원고지 한 장당 10,000원인데 일본은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번 썼습니다. 네. 자본으로 매수당하셨군요. 그런 건 아니고 있는 기사만 조금 썼는데 네. 반성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범죄자를 옹호하는 심리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튼 탈옥은 아름답게 다뤄진 그런 영화들이 좀 있어요. 빠삐형 있고요. 그렇죠. 쇼생크 탈출 있고. 네. 누구나 다 응원하잖아요. 탈옥을. 그렇죠.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을 저도 어렸을 때 봐갖고 정확하게 이제 그 스토리가 전체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다시 찾아보니까 가장 이제 말하자면 대중들의 평점이 높은 영화더라고요. 명작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여전히 그 작품성으로 주목받은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적인 어떤 자유, 그 다음에 희망,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탈옥이라는 소재를 갖고 영화를 만든 거지만 사실 이거는 탈옥범을 아름답게 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어떤 인간이 내면적으로 자유와 희망을 갈구하는 어떤 상황 이 자체를 이제 묘사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그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영화 중에 뭐 프리즌 브레이크나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둘러싼 영화도 결국엔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 감옥이라는 공간을 대중문화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이라는 공간을 할 때 가장 카타르시스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 쾌감을 느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중문화적 상상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습니다.
마치 방탈출 게임에서 네. 그 방을 이렇게 탈출했을 때의 어떤 성취감 네. 뭐 이런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식의 탈옥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단 안반이 바닥에 튼튼해서 숟가락으로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한 네. 1800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드라마틱하게 뭐 무인도 같은 데 고립된 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데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교도소는 민간 교도소가 우리나라는 거의 하나 있을까 말까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이고 다 국가 공권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소위 막 뇌물 찔러주고 뭐 짜가지고 나가는 일이 사실은 드라마처럼 발생하기는 어려운 나라다. 근데 간혹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의 외국 사례들은 이렇게 탈옥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그러니까 조력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신창원의 사례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고 그 이후에 교정시설 굉장히 보안이 강화됐고 내부에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체계라든지 이제 교정체계가 선진화되지 않은 나라들은 네. 그 내부에 이제 조력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고재성님께서 쇼생크 탈출이요. 주인공이 무죄였고 억울한 누명 썼던 거 아닌가요? 얘기하는데 그때 주인공은 팀 로빈스였는데 아마 네. 뭐 우발적으로 부인을 그렇죠. 예. 부인을 죽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스토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갖고 아내 살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네. 누명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공한테 이입할 수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누명으로 이렇게 와서 혼자서 이렇게 회계 이렇게 좀 뭐 교도관들 회계 뭐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그 죄상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착한 사람인데 거기서 모건 프리먼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서 의지하면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저기 일종의 약간 버디무비 같은 성격. 그렇죠. 네.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한 일을 그 교도관들의 일을 처리해주고 나서 뭘 해줄까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잠깐의 자유시간과 그 동료들한테 맥주를 주라고 하죠. 그리고 맥주 한 잔의 자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죠. 모건 프리만이 교도소에 나와서 나오기 전에 어떤 아주 오래된 수형자가 있었어요. 더 늙고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이 먼저 나갔어요. 가석방으로 나갔는데 일상생활을 사회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 얘기를 하는데 모건 프리만이 나오고 둘이서 잘 지내죠. 뭐. 쇼생크 탈출의 가장 강렬한 건 그 포스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만세를 하고 있는 포스터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죠. 네, 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우리나라 감옥에서 이거 불가능하니까 뭐 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빠삐용도 그렇고 아무튼 열광하게 돼요. 열광하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슬기로운 깜빵생활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뭐 정경호 씨도 네. 있고 뭐 박혜수 씨였나요? 네, 그렇죠. 야구 선수 출신.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복귀하는 이야기였죠, 사회로. 근데 거기서는 이제 흉악범보다는 조금 개개별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범죄자들이 좀 그려지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감옥에도요. 뭐 자기가 그 죄에 있어서 왔다. 뭐 자기가 뭐 잘못해서 왔다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경제사범이 많습니다. 잡범, 네. 사기. 예. 교통사고 그리고 음주교통 네. 그리고 경제사범 사기가 많고요. 흉악범죄도 있는데 그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요새 제일 많은 그 범죄자들은 디지털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잡아가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꼭 변호사 비싼 사람들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교도소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그거 한 게 코로나 때 왜 동부구치소에서 우리는 여기다 가둬놓고 어떻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한다고 막 손수건을 흔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취재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교도소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병이 닥쳐도 이 수감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를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외부에 수건을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정도로 관리가 잘 되는 감옥에서 그런 그렇죠. 나라입니다. 네. 가끔 다른 나라 폭동 일으키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래도 감옥이나 이 교정 생활에서의 질서는 어느 정도 선진국이다. 그럼요. 한 번도 소요 사태는 없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있었고요. 최서원 씨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됐을 때 저는 동부로 보내주세요. 제일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이 네. 좋고 외부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시면 아파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도 오피스텔처럼 생겼죠. 교도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만약에 창밖이 보이면 방향밖이 보이잖아요. 그럼
좀 더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괴로운 것보다는 냉난방이 일단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우월하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리가 가까워서 오기가 편하죠. 사법부에서 가끔가다 기자들한테 교도관 체험 같은 거를 기자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늘 어디를 보내느냐? 동부구치소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잘하고 있다. 교정행정 잘하고 그렇죠. 있다. 네. 알겠어요. 감옥 얘기를 하면 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니까요. 뭐 그런 건가요? 네. 꼭 그런 건가요? 오늘 뭐 주제하고 맞다 했는데 희대 다룩스 신창원 얘기했습니다. 신창원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네, 좀 나이가 된 건데 요즘 몰라요. 오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창원도 알고 있고 쇼세크 탈출 줄거리도 알고 있다. 이러면 연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희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숨 돌리고 6시 2부 이어갑니다.